(12월이) 되면서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3,000원을 들고 뜨끈한 붕어빵을 사 먹으러 가듯 뜨끈한 신작 웹툰을 구경하는 건 어떨까요? 듣는 웹툰의 웹툰이스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신작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걸 이제 벌써 올해가 다 끝나가죠? 끝났죠, 이제는. 얼마 안 남았죠. 근데 보니까는 저는 2분기 이후에 3분기 거를 했다 생각했는데 3분기에 저희가 비어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니들끼리 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어디 씨.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4분기로 뜨끈한 신작 웹툰을 들고 왔습니다. 네. 아마 분기별로 하는 걸 정례화 시킬 것 같아요. 왜냐면 신작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정주행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추천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요. 또 제가 한번 했다가 이 두 사람한테 까였는데 완결작을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 네. 사실 완결작을 정주행하는 게 사실 좀 더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완결작을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다가 못하겠어요 라고 이제 둘이서 같이 저한테 말을 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완결작은 제가 구국의 결단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번 하자고 해보겠다. 아, 예. 완결작을 한 몇 개를 정해놓고 그냥 같이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몇 개를 간단하게 그냥 소감 정도만 얘기하는 정도로만 어땠는지, 어떤 취향이면 좋을 것 같은지 그런 얘기 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뭐 하자 그러면 다 싫대 요즘에. 그런 건 아닌데. 아니라고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죠. 진짜 어이가 없네. 그건 좀 억울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추천작 시작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12월에 시작하는 4분기 추천작이니까 10, 11, 12월에 올라온 신작들 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준비한 작품은 네이버 웹툰에서 현재 연재되고 있는 몹시 찰진 우럭 작가님과 영목 작가님의 종이호랑이입니다. 이 작품이 사실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이 작품 보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두 가지 작품이 있었어요. 신암행어사 그리고 트라이건. 이 두 가지 작품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배경부터가 조선시대의 배경인데 총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인공이 요괴 사냥꾼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요괴 한 마리당 얼마씩으로 해서 돈이 얼마 나올 거고 이거면 총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그 두 작품을 먼저 떠오르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혹시 왜 샷이라고 부르는 그 술의 단위 있잖아요. 네. 그게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아세요? 권총이나 이런 건 총기 아닌가요? 네, 총알이랑 옛날에 총알이 귀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총알이랑 바꿔줬던 거예요, 그거를. 실제 총알 한 잔당 이렇게 하나에당 이렇게 한 잔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의 근본이라고 해야 되나? 서부 시대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약간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어떤 그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알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니까 서부 개척 시대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시대잖아요. 딱 조선 시대 말기 정도 되면 후기 조선 중기에서 후기 넘어올 때 조선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에선 그게 없었지만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와 한국의 조선 시대 말기가 겹치거든요. 그래요? 네, 1700년대부터 1800년대니까. 네. 딱 겹쳐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사고 방식의 그 사고 실험의 작품이다. 둘을 합쳐놓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좀 배경 설명하고 스토리를 이야기하자면 요괴로 인해서 인간 세상이 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괴만이 문제가 아니라 각종 비리가 어디서든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리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또 요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본인들끼리 이제 계속 순환을 돌리는 거죠. 잘 살아보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권력과 돈이면 전부다. 해서 또 비리를 일으키다 보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요괴가 되어버리고 또 그걸 처리하자고 하니 우리가 인력이 없네.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받는 거죠. 근데 그런 요괴를 잡는 국가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국가기관의 이름은 퇴마청.
이게 여기서부터 진짜 판타지라는 게 티가 나네요. 물론 조선은 굉장히 그 중앙 집권적으로 잘 되어 있던 국가였지만 퇴마처라는 말 자체가 굿할 것 같잖아요. 약간 우리나라 느낌으로는. 맞아요. 물러거라 허이 허이 쨍 이게 방울 소리가 아니요 하면서 할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저희가 이제 퇴마청이라고 한다면 굿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굿을 하는 게 아니라 총기로 이제 요괴를 퇴마 물리 진짜 물리로 퇴마를 하는 그런 퇴마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퇴마청도 참 재밌는 게 요괴와 관련된 일이면은 본인들이 나서긴 하지만 사람들과 관련된 일은 전혀 나서지 않는 그런 좀 냉혈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힘든 일을 하는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력이 통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한테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들어가 있을 것 같았어. 맞습니다. 한 번의 전투로 이제 반 이상이 뭐 다친다거나 죽는 그런 그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퇴마청의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요괴 사냥꾼을 하는 박갈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박갈이 그 요괴 사냥을 하던 중 만난 요괴와 인간을 구분할 줄 아는 소녀 콩세 둘이 만나면서 둘이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콩세라는 친구와 그리고 누구라고요? 박갈.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친구의 퇴마 뭐라 그래야지? 퇴마청 인턴기? 하청? 아웃소싱기? 약간 그런 느낌? 지원 사업. 네, 사실상 콩세가 이제 박갈한테 내가 서쪽 가야 되니까 너가 나 좀 데려다 줘라고 말하긴 하는데 뭐 그냥 이제 박갈을 졸졸졸 따라가는 것뿐이죠. 콩세는 그런 아웃소싱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웃소싱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이상해 보이긴 한다. 하청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니까 하청이 좀 더 맞는 말 아닐까? 이게 약간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재미 포인트인가요? 사실 여기서의 재미 포인트는 뭐냐면 동화 이야기를 모티브로 진행이 되다 보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별주부전이죠. 그렇죠. 별주부전. 별주 간 빼먹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막 영국에 있는 용왕이 나 건강이 나빠졌으니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끼 한 마리 잡았더니 토끼가 싱싱한 토끼 간을 내가 내줄 테니 나한테 총기를 달라 이런 식으로 딜을 합니다. 뭐지?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딜을 해서 갖고 온 총기를 퇴마청한테 가가지고 용궁보다 싸게 해줄게 라면서 또 딜을 해요. 이미 여기서부터가 뭐지? 싶은 좀 이야기들 많이 꺾여 있죠? 섞여 있고. 토끼는 그럼 술 마시면 안 되겠네요. 본인의 간은 이미 술에 쪄들었으니 더 싱싱한 걸 가져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한 거죠. 간 아웃소싱? 그렇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동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현재 지금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그 콩지와 팥쥐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콩새가 그 관련이 있나요? 심하게 관련 있는 정도는 아니고 약간 콩지 옛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동화의 내용이 아니라 네, 콩십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원래 콩지가 막 팥쥐를 아니면 새 어머니를 막 젓갈로 담가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잔혹동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있고 콩지야 큰일 났어 하는 그 짤 비슷한 모습에 이제 요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동물 형태의 인물이지만 그 인물이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 그것도 인간이라고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동화와 참 이야기를 잘 버무렸고 그리고 액션감 때문에 나름 종이 호랑이가 왜 종이 호랑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작품은 끝까지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밌다는 거죠? 그 액션이 재밌다? 액션도 재밌죠. 액션 만화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보기엔 액션 만화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종이 호랑이가 원래 우리말에서 쓰는 얘기예요. 실제로 쓰이는 말인가요? 네,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물 뿌리면 그냥 종이가 녹잖아요. 그런 거짓 위세를 부르는 말이에요. 제목 타이틀에 그게 있어요. 종이 호랑이가 딱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림자를 딱 써가지고 벽에 이제 큰 그림자로 호랑이가 한 마리 실제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뜻하는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가짜 위세, 허세 이런 걸 뜻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검색하시면 아마 한국 민속 문화가 대백과 서점에 나올 겁니다. 그런 게 또 있어요. 되게 오래된 말이에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소개할 몹시 찰진 우럭 작가님과 영목 작가님의 종이 호랑이였고요. 재민님께서는 어떤 작품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저도 호랑이 나오는 거 추천하려고. 어떤 거요? 호붕빵 아저씨라는
너무 귀엽던데요? 정다운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배도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약간 요즘에 그 의인화된 동물이면 오해를 받거든요. 네. 헐이냐고?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쪽 이상 성욕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이 호붕빵 아저씨는 뭐냐면 맹호석이라는 호랑이가 있어요. 네. 이 호랑이 아저씨가 귀여운 디저트를 팔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아저씨한테는 무서운 과거가 있어요. 폭력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손 씻고 나와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했을 때 시작한 장사가 붕어빵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디저트 가게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카모토 데이즈와 설정이 같은데. 그래? 제가 아직 그 작품을 안 봐가지고. 사카모토 데이즈는 그 킬러였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렇죠. 전직 킬러, 은퇴한 킬러라는 설정인데 맹호석 아저씨는 맹호석 데이즈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되게 덩치도 크고 그런데 순한 호랑이에요. 맞아요. 싸움하는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주민들이 되게 귀여워요. 토끼들 동네 사람들. 네, 맞아요. 그런 귀여운 연말이면 또 이런 거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딱 연말 느낌 나는 작품이에요. 맞아요. 네. 훈훈하고 따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그래도 이제 딱 그 붕어빵 팔려고 할 때 거기에 귀엽게 슈붕과 팥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아직까지는이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신작이니까 아직 그 전직에 대한 떡밥이 많이 안 풀렸어요. 혹시 모른다. 그 맹호석 각성 해가지고 호봉빵을 담가버리는 아저씨일 수도 있다. 물론 농담입니다. 그런 분위기의 작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귀엽게 따뜻하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호랑이 하면 우리가 되게 무섭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전통적으로는 호랑이는 되게 일부러 그 무서운 것들을 일부러 귀엽게 그리고 일부러 약간 기이하게 그리고 약간 바보처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 호랑이 그려놓은 거 보면 막 눈 막 이렇게 이상한 데로 막 가 있거든. 맞아요. 네, 눈이 희한하게 뜨고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우리도 현대에 무서운 것들이 있다면 뭐랄까 현대의 무서운 것들은 사실 호랑이가 무섭진 않잖아요. 현대는 총기가 있기 때문에 덜 무섭죠. 한국에는 총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무서운 거라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안 나오는 만하다. 안 무섭게 보실 수 있다. 그런 되게 훈훈하고 따뜻한 그런 작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해시태그를 보면 대형 견남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형 견남이요? 네. 그 리트리버 재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재질이긴 한데 호랑이는 고양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운영하는 이제 가게에도 면접 보러 갔다가 그죠. 저 고양인데요 했더니 호랑이는 나가세요. 고와 호는 다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작품이었고요. 정다운 작가님이 네이버 웹툰 토요 웹툰에서 연재하고 계시는 호붕빵 아저씨 추천드렸습니다. 정호님도 하나 더 해주시죠. 이번에 제가 소개할 작품은 마찬가지로 네이버 웹툰 작품인데 고명 작가님의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저도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는 진짜 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이건 추천해야겠다 싶었거든요. 2023년 지상 최대 공모전 2기 독자 인기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현재는 화요일날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세계관에 대해서는 설명은 크게 없어요. 근데 막 처음 시작부터 뭐 사이버펑크 같은 가면에 총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현재 뭐 그 업로드되어 있는 막 3화의 끝부분 보면은 악마 같은 종족도 막 등장하고 또는 주인공 메인이 되는 인물은 또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1화에서 이 주인공이 고아원 출신이거든요. 이 고아원 아이들이 원장실에서 가져온 책에 의하면 우주인이 등장해서 지구와 우주인끼리 서로 핵으로 막 싸웠다가 핵이 안 먹히네? 하고 지구인들이 항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애들이 다 이제 우주인인가 아닌가는 좀 더 이야기가 전개돼 봐야 할 것 같죠.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업로드가 된 게 많지가 않으니까. 다만 야생동물과 함께 살아서 인간의 언어를 익힐 줄 모르는 야생 그 자체인 모리라는 아이가 후원자를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엄마를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재밌는 거는 이제 모리가 처음에 고아원에서 이제 적응하지 못할 때 옆에서 이제 도와준 어떤 소녀가 하나 있거든요. 로디나라는 소녀가 하나 있는데 그 소녀가
야, 너 이런 것도 몰라? 하면서 계속 챙겨줘요. 혼자 있는 모리한테. 그러다가 나 백밤만 지나면 엄마가 데리러 온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백밤이 이미 지났어도 데리고 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모리한테 후원자가 생기면서 쟤는 부럽다. 누가 후원도 해주고 난 엄마가 온다 했는데 오지도 않고 이렇게 암울해 있던 사이에 갑자기 로디나의 어머니가 로디나를 데리러 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제 모리는 그러면 후원자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선물도 보내주고 편지도 써주니까 엄마이지 않을까? 하면서 나도 그러면 로디나처럼 저렇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고아원에서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되게 빌드업을 잘 짜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3화밖에 안 봤지만은 이거 뭐지? 한 편의 애니메이션을 그냥 그림으로 쓱쓱쓱 넘기는 기분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웹툰이라는 매체에서 1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만들 거냐를 물어보면 정보를 어쩌고 뭐 이야기를 앞에를 날리고 빠르게 진행을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독자들을 묶어두면서 네.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해준다. 이게 1화의 역할이에요. 이 세계에 초대되는 독자들한테 이런 세계입니다를 보여주는데 자기적이지 않아요. 수업 시간 같으면 안 돼요. 이 세계는 이런 세계입니다를 보여줄 때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보면서 익힐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설명을 하거나 나레이션 쓰는 건 반칙이에요, 사실은. 나레이션을 쓰는 건 치트키예요. 치트키를 자주 쓰면 게임이 쉬워지고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지루해지죠. 만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레이션 자주 등장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나레이션을 잘 쓰면 상관없지만 그건 보고도 잘 먹으면 독이 안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리를 잘해야 돼요. 요리를 정말 잘했어요. 요리에 표현할 정도로. 저는 원래 요리 표현 자주 하는데 웹툰에서 처음이신가 봐요. 요리를 정말 잘했고 조합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독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너무 섬세하게 잘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성격, 이 세계관에 대한 얼추, 이 세계관의 기초적인 정보, 어떤 이야기가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거까지 1화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자연스럽게 보면서 익혔다라는 거는 그만큼 잘 짜여놨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러려면 아주 부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작가가 개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러운 건 편한 상태잖아요. 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플레이팅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연출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깔려있는지를 신경 쓰지도 않고 봤잖아요. 네. 그게 연출의 묘미입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나왔을 때 사진 찍어야지 라는 생각도 안 들게 일단 먹어야겠다. 개맛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정말 연출을 잘했습니다. 진짜 사실 처음에 끌렸던 거는 약간 좀 그림체랑 제목이었어요. 근데 처음 보면서 그림체는 잊게 돼요. 그냥 이야기 전개 자체가 그냥 재밌으니까 거기에 빨려들게 되더라고요. 그 맛에 이제 이 작품을 이거는 무조건 추천해야 된다.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일단 봐야 된다 싶은 생각에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고, 그리고 재밌는 건 댓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어요. 피폐물이 아니게 해주세요라든지 뭐 일본 만화에 있는 약속의 네버랜드 같은 그런 장르가 아니길 바래요라는 댓글이 달려 있는데 작가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일단 맡기세요. 그대로? 이 작품은 그냥 가도 돼요. 그래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그냥 순수 재미가 원탑이니까 지금 올해 나온 작품 중에 저는 태손가락 안에 든다고 봅니다. 일단 1화에서 저는 그냥 무장 해제됐어요. 그 정도 했어요? 네. 1화에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웹툰에서 이런 정도로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러니까 웹툰은 세로폭이 길고 가로폭이 좁아서 힘들고 연출이 어떠고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해가 되네요. 많은 고민 필요 없고요. 그냥 보시면 이래서 그랬구나. 처음에 그 서치라이트 같이 딱 켜고 처음으로 그 모리를 찾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연출이 그냥 미쳤어요. 연출은 그림의 퀄리티를 아주 높게 가져간다고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컷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처음에 등장하는 군인들이나 이런 씬에서 그림의 퀄리티가 엄청 높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를 물론 되게 잘 그리셨어요. 거기를 더 어둡게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컷부터
아주 어둡게 맞아요. 정보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어둡게 만들어 놓고 스캔을 하고 뭘 하고 있다라는 거 보고 저기 있다 한 다음에 파하고 불 켰을 때 여기에서 딱 들어올 때 첫 번째 라이트 안에 딱 들어올 때 광원 효과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힘을 엄청나게 줬어요. 얘가 중요한 인물이야. 그리고 나서 얘가 이동하거나 이럴 때는 또 아까 핸드헬드처럼 흔들리는 것처럼 표시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잡혔니 안 잡혔니를 촥 한 다음에 잡혔니 안 잡혔는지 안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병원 같은 데로 옮겨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오죠.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어. 밝은 햇빛에 눈이 부셨기 때문이었죠. 하면서 이 나레이션이 잘 쓴 나레이션인 거예요. 뭐지? 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딱 눈을 뜨고서 뭐야 아까 걘가? 걔 같은데? 라고 해서 딱 내려가면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밝은 햇빛에 눈이 부셨기 때문이었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한테 어떻게 이 세상이 보였는지를 보여줘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왜 나레이션이어야 했는가? 아이는 인간의 언어를 몰라요. 아, 와, 저는 대단하지 사실,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봤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연출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싶었거든요.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는 장면이 딱 떠오르네요. 그게 평론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가 말 못하는 걸 보여준 다음부터 작품의 톤이 바뀝니다. 맞아요. 약간 개그처럼 바뀌어요. 어.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되게 의미심장한 그야말로 모글리군요. 라고 말하는데 모글리? 모글리가 뭔지 모르죠. 얘는. 그쵸. 물어보는 애는. 근데 우리는 모를 수가 없어요. 모글리를. 이미 어릴 때 정글북을 봤다면 그죠? 다 알죠. 젊은 분들은 모르는군요. 그럴 수 있죠. 그들이 오기 한창 전에 창작물이니까요.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야? 걔네가 뭔데 모글리를 모르게 만들어? 이런 정보들 까지 않아요. 전부 알려주지 않아요. 맞아요. 그들이 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아까 그 군인들인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 사람 걔네들인가? 라는 거 하나 또는 아예 다른 존재들인가? 뭐지?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 여기에 저게 뭐지? 라고 아이가 생각하고 있을 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편지야. 후원자가 보내주는 편지. 가끔 저렇게 선물도 보내줘. 아 여기는 병원이 아니라 고아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땡땡 고아원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이게 잘한 연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로 쫙 꿰어져 있고 마지막 컷이 딱 오면 얘가 떠나게 되는 이유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후원자가 생긴 몰이 보여주고 그거 보고 나서 그 여자아이의 표정 그쵸. 그리고 나서 2화로 이어지는 연출까지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믿고 보십시오. 그냥 제 취향 아닐 것 같아요. 취향이 아닌 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근데 웹툰인스타를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만큼 진짜 잘 만들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적어도 5화까지 고트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직 6화를 안 봤기 때문이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고명 작가님의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재민님 작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카오 웹툰에 티그린 산다하 작가님이 연재하시는 경성 란제리 의상실이라는 작품 가져왔습니다. 19금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뭐냐면 1948년 해방기가 무대입니다. 네. 가상의 그러니까 대체 역사물이에요. 일종의 조선 최초의 소국가게 경성 란제리 의상실에서 손님들을 해방시켜주는 디자이너 헤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헤란이 뭐 하는 사람이냐 원래 보름 밤마다 흑영의 지시로 흑영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흑영의 지시로 반민족 행위자를 암살하는 살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이미 살수에서부터 네. 흥미진진하죠. 누가 여성 그 속옷 전문점을 털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중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경찰이 자기를 추적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반민족 행위자라 할지라도 죽이는 건 불법이니까. 그래서 경찰한테 쫓기다가 누군가한테 이제 들킨 다음에 쓰러지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그날 누가 날 살려준 거지? 그 은인은 누구지? 라고 이제 쭉 자기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나? 이 사람이 나를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나를 거꾸로 나를 추적해오면 어떡하지? 우리 조직 전체가 들통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흑영
그 흑영이 이 헤란을 감시하기 위해서 네. 유학파 디자이너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경성 란제리 의상실에 잠입을 해 있어요. 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같은 공간 내에 스파이가 둘인 거잖아요. 아, 그쵸. 이 둘이 서로 마음이 끌리게 돼요. 엄마. 너. 그래서 해방기에 반민족 행위자를 처단하는 이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그걸 지시하고 감시하고 믿지 못하고 왜냐하면 흑영의 입장에선 경찰이 쫓아왔는데 살았잖아요. 그쵸. 일단 살아있죠. 왜지? 너 이중 스파이 아니야?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헤란의 입장에선 내가 왜 살았지? 난 죽었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는가? 나 들켰는데 왜 살았지?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감시하러 왔다가 흑영이랑 헤란이가 서로 좀 이렇게 정분이 난다. 눈이 맞았다. 하지만 그것마저 들킬 수 없죠. 그런 내용의 작품입니다.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제목만 보고 뭐지? 그냥 뭐 그렇게 재밌을까 싶어서 그냥 넘겼었거든요.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는 흥미가 확 와닿네요. 한국인이면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고자극이 몇 개야. 반민족 행위자 처단. 속 시원하다. 근데 그 스파이물 첩보물에 그것도 가지고 있고 액션물에 그것도 가지고 있고 미스터리도 있고 스릴러도 약간 있어. 야,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맛있는 게 너무 많네요. 거기에 19금이에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정말. 그래서 굉장히 저는 고자극 이걸 로맨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류는 드라마 로맨스니까. 그렇죠. 네. 그런 장르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지금 막 시작해서 한 10화 정도 연재가 되어 있는데 유료분이 10화까지 되어 있고요. 무료분은 이제 저희가 요금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 3화까지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키그린 산다하 작가님의 카카오 웹툰 에서 연재하고 계신 경성 란제리 의상실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정호님 다음 작품은 또 뭐 있을까요? 저도 이번에 조금 저한테 있어서 살짝 자극적인 작품이었어요.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연재도 작가님의 제비가 사는 집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이거는 좀 설명이 길 수밖에 없는 작품이긴 한데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자고 한다면 투자 능력 하나로 전 재산의 1000만 배를 불린 진짜 자수성가 그 자체인 여성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전 재산이 얼마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처음에 1원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것보다 많았겠죠. 어찌됐든 돌아와서 그 여성이 사실상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재혼을 하려는 상대와 같이 점집에 가니까 쟤는 안 된다. 저 남자는 돈이 많은 사람만 이제 만나게 될 거고 그 만나게 된 사람은 상대방의 이제 집안을 다 망하게 만드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여성의 집안에서는 우리는 이 결혼 반대세. 집안 거덜낼 놈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반대를 무릅쓰고 어찌됐든 둘은 결혼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1화에서 그 모습을 나왔을 때 신혼이고 밤에 뭐 샤워하고 문 잠그고 신혼밤을 보내려는 듯한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5만 원권이 툭 하고 침대 위에 떨어져 있죠. 5만 원권 한 장이요? 아니요. 한 장일 리가요. 5만 원 다발이죠, 그러면. 다발이라고 해야 돼. 그렇죠. 돈다발이죠. 돈다발이 이게 툭 떨어져 있는 거죠.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5만 원 한 장이 펄랑펄랑 하면서 떨어지면 그것도 접으면 툭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것도 저는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알고 보니까는 사실 두 사람이 계약 결혼을 한 거였더라고요. 왜냐? 신수연의 이제 가족들이 모두 다 수연의 재산에 빨대를 꽂으려고 해요. 근데 그 빨대를 꽂으면 뭐 적당히 꽂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모든 걸 다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가족들이다 보니까는 이거를 나는 안전하게 내 아이에게 주고 싶다. 그러니 당신이 내 가족들을 막고 빨대 꽂는 걸 막고 내 전 재산을 아이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 그때마다 돈을 얼마씩 주겠다라는 일종의 계약 결혼이었던 겁니다. 네, 다 좋아요. 그것까지 좋아. 근데 1화 마지막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이 신수연이 가족들과 함께 좀 가족 행사로 좀 다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됐거든요. 차를 끌고 여행을 가게 됐는데 갑자기 차가 전복되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가족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갑자기? 네, 정말 갑자기 죽어요. 그거 흑영이 시킨 거임. 아, 이때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네, 같은 세계관.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은 그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 결혼했던 그 계약 결혼했던 남성과 그리고 수연의 자녀 아이 그리고 이제 수연의 오빠였던 사람의 자녀 그러니까 조카라고 해야겠죠? 나머지 한 명은 수연의 동생이 남편 이렇게 총 4명만이 복잡하다. 살아남았습니다. 동생의 남편. 네. 동생의 남편이면 처남? 아닌데? 남동생이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매제? 매제라고 해야 되나? 매제인가? 저 그거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검색하면 되는데. 어쨌든 돌아와서 이 4명밖에 살아남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로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더욱더 그럴 리가 없지.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이 이야기를 그렇게 만들면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아까 그 처음에 나왔던 제비라는 존재가 있죠. 그 장례식장에서 어떤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소녀라고 하기엔 좀 나이가 많고 이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 여성과 이제 둘이서 좀 대화를 나눴던 이유가 뭐냐면 입관을 하려고 하니까 그 아까 그 아내의 동생의 남편분인 분이 그 입관은 정말 그 가족을 사랑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너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냐? 라는 말을 듣자마자 입관을 못 들어가게 막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좀 너무했다 근데 그거는. 왜냐면은 본인도 거기서 망설여지는 거예요. 원래는 들어가야지 했다가 운전자였던 사람이 가장 많이 다쳤는데 너 정말 볼 수 있어? 라는 말에 멈칫하게 되는 거죠. 약간 일종의 트라우마? 그렇죠. 뭐 트라우마까지는 아니고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에 가깝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누가 비웃었던 여성이 비웃었다기보다는 그냥 푹 하고 그냥 웃음을 터뜨린. 그걸 비웃음이라고 해요. 아, 그렇게인가요? 네. 빵 터진 건 아니잖아요. 빵까지는 아니었죠. 피식 이런 거예요? 아니면 풋 이거예요? 진짜 풋이었어요. 딱 한 글자. 풋이면 참은 거지. 웃겼나 보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어쩌다 보니까 대화를 하게 된 여성이 한 분인데 그 여성이 알고 보니까 대기업 회장의 소녀였습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많아. 이 들으시는 부자 여러분, 웹툰의 실명 독지가 모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둘이 대화를 하는데 또 잘 통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꼬셔서 나는 이 지긋지긋한 집안에서 벗어나야겠다.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그렇죠. 왜냐면 돈 때문에 서로가 이제 또 물고 빨고 늘고 장난 아니니까. 그놈의 돈. 정말 지긋지긋해. 사실 그 제비가 좀 돈에 환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아직 제비였던 그 이름 좀 말하자면 마성훈이란 캐릭터입니다. 성훈이가 내가 그냥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나가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 결혼 뭐 잘못됐다 이러면서 나가면 되잖아요. 에이퇴하면 되지. 근데 과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냥 그지야? 진짜 그지. 그래서 처음에 수연이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그 아까 받았던 돈 있잖아요. 300만 원. 그게 전 재산입니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참에 나 이 대기업 회장 소녀랑 갈아타려고 한다. 당신들 남아있는 당신들이 내 가족이라고 거짓말 쳐달라. 나한테 딸 있다는 말 하지 말고 결혼했다는 말 하지 말고 22세니까 22살이니까 내 가족이라고 뻥치면 난 이 남기고 간 유산에서 땡전 한 푼 건드리지 않겠다. 양심은 있네. 근데 사실 그것도 속이기 위한 겁니다. 뭐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려는 건 아니고. 왜 이렇게 거짓말이 많아? 이 거짓으로 점철된 세계 진짜. 이 모든 돈을 그 아내였던 수연의 자녀에게 다 고스란히 몰려주려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거짓말한 거죠. 그렇게까지 나쁜 의도는 아니었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야기가 너무 꼬였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묘하게 재밌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원래 막장 드라마가 재밌잖아요. 진짜 막장이 그치? 이야기가 되게 막장이네.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하네요. 또 웃긴 거는 이 인물들마다 또 뭔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들이 있다 보니까는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가 궁금해지니 이 작품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설명이 되게 복잡하고 어지러운데 이건 일단 1화부터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뭐 정리라든지 지금의 방송을 듣고 그래서 대체 무슨 내용인데 라는 생각밖에 안 드실 겁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내용이죠? 그래서 제비가 새로운 사랑을 찾기 위해 떠날 예정이라. 그러니 모두가 거짓말을 해달라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그렇죠. 궁금한 직접 볼게요. 네. 궁금하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도 작가님이 연재하시는 제비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하나 더 있는데 네. 저는 그 네이버 웹툰에서 호호 작가님께서 연재하고 계시는 호호와 권한이 무삭제판 참 좋아하거든요. 아, 정말 좋아하시죠? 제가 이 호호 작가님의 이모티콘의 애용자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희로애락을 다 담고 있어요. 원래 인스타툰이거든요. 네. 근데 인스타툰에서 호호와 거란이를 검색하시면 아마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이 두 분이 커플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서 사는 얘기를 그려놨는데 되게 뭐랄까 때로는 남매 같기도 하고 때로는 철천지 원수 같기도 하고 그게 같은 말인가? 아니 좀 다르긴 하죠. 아, 네네. 예. 혈연이 이어져 있느냐 아니냐니까요. 아, 네. 그렇죠. 그런 느낌의 그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로 잘 풀어냈어요. 그래서 무삭제판이라니까 못 참겠어서 들어가서 봤거든요. 아니 인스타툰도 그랬는데 이건 또 무삭제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 무삭제판입니다. 그렇죠. 아니 사실 만화경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만화경 때 봤던 그 감성 그대로 무삭제판으로 올라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호호와 거란이의 매력이 뭐냐면 호호님은 예측이 안 돼요. 아 이거 본 사람이면 이게 뭔 말인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3화 냠냠쩝쩝이라는 화가 있는데 네. 저녁 메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 저녁 뭐 먹지라고 이제 건아님이 물어봐서 호호님이 아무거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건아님이 총 10개의 메뉴를 내놓습니다. 아 맞아요. 샌드위치, 김밥, 피자, 족발, 떡볶이, 마라샹궈, 초밥, 돈가스, 짜장면, 삼겹살. 그러니까 크크크 하고 웃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거 나열할 시간에 시켰겠다. 알아서 해. 난 다 좋아. 라고 말한 다음에 그 건아님이 족발이 먹고 싶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럼 족 하니까 햄버거 먹자. 햄버거 이러고 말해요. 그리고 햄버거를 먹게 되었어요. 저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커플들이 그거 있잖아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러면 우리 제육 먹자. 제육 별로 안 땡기는데. 진짜 아무거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해놓은 거면서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거면서 아무거나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중요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듣는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되는 제이들은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나는 아무거나 좋아. 그럼 햄버거 먹을까? 그거는 어제 점심에 먹었어. 그래? 돈가스 먹을까? 튀긴 거 별로 안 땡기는데. 벌써부터 힘들어. 짬뽕 먹을까? 좀 매운 거 별로.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죠. 슈발 아무거나 먹어. 내가 시키는 거 그냥 아무거나 쳐먹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럼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참아야 돼요. 하지만 상대방은 그 나의 참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카운트업을 하지 않아요.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것만 안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 뭐 먹어? 이것만 안 들어가면 되죠. 아닌가? 하지만 저는 못 참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3개 말했으니까 너도 2개 말해.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똑같이 갚아줍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메뉴를 다 이래서 별로 저래서 별로. 그러면 나한테 짜증을 내. 하지만 3대2죠. 제가 이겼죠. 일상의 재미, 일상툰을 보는 재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재밌게 저는 봤다. 호호와 권한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슬로크로로 볼 수 있어서 좋아요. 가볍게 넘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뇌 빼고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맞아요. 진짜 그분이 우리한테 사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까 제비처럼 대체 이게 뭔 내용인데 약간 이런 것보다는 뭔 말이지? 하는 거 없고요. 되게 직관적이고 그 순수 웃음. 네. 진짜 그 저항 없이 터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작품입니다. 호호 작가님이 네이버 수요 웹툰에서 연재하고 계시는 호호와 권한이 무삭제판입니다. 그리고 또 있으신가요? 하나 더 뽑아도 네. 괜찮을까요? 네,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는 하늘 작가님의 내가 싫어하는 남자친구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22년도 지상 최대 공모전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원래는 처음에 공모전 때 냈던 제목이 내가 싫어하는 소꿉친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싫어하는 남자친구로 바뀌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좋아한대요. 그쵸? 좋아한대요.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느낀 거는 사실 소꿉친구보다 남자친구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스토리를 정리하자면 예대생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 중인 고3인 이나에게는 엄친아 그 자체인 소꿉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예준이란 소꿉친구가 있는데 사실 예준은 해외로 유학을 가서 더 이상 볼 일 없겠지 싶은데 갑자기 돌아왔어요. 뜬금없이 돌아왔어요. 그것도 8년 만에. 달러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쵸,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예준이 사실 이나가 예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준이가 너무 엄친하니까 맨날 집안에서 어머니가 옆집에 예준이 봐라 공부 잘해오지 않냐. 그 예준이 새끼가 문제야. 그래도 얘는 착해요. 돌아와서 너도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비교 때문에 사실 싫어했어요. 근데 이나가 이 예준이를 보고 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예준이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나는 쟤보다 그림은 잘 그린다 하면서 그림을 그렸더니 학교에서 각종 상들을 받아오기 시작하죠. 그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는 예대생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고3이 된 겁니다. 근데 8년 만에 만난 예준이도 뜬금없이 공부를 잘하니까 사실 뭐 유명한 대학교나 유명한 과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대를 갈 거래요. 네가? 왜? 그림도 못 그렸는데? 라고 생각했던 예준의 그림을 보자마자 이나는 화가 납니다. 너무 잘 그렸거든요. 내 취향의 그림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리지? 그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이나가 또 엄마가 잔소리 엄청 하겠다. 공부도 잘하는데 그림도 잘 그려. 그러면 나한테 또 잔소리 엄청 하지 않을까? 그 걱정이 들어서 일부러 이나가 예준이한테 고백을 합니다. 고3이잖아요. 고백 공격하네. 그렇죠. 진짜 고백 공격이에요.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나와 거리를 걸리자. 약간 그 생각으로 고백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예준이가 사귈래? 그래 진짜 사귀자. 라고 받아버린 거예요. 수락 공격. 그렇게 카운터를 맞고 난 얘한테 관심 없는데 내가 뭐 하는 거지? 고3인데 그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거리를 더 벌리지? 어떻게 서로가 좀 멀어질 수 있지? 그 고민을 하는 성장 로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어지고 싶지 않아. 다가오지 마. 그 뭐예요? 이거 몰라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본질이에요. 물론 그게 내가 그러면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 관심 받고 싶어, 관심 받고 싶지 않아. 이게 동시에 든다. 애도를 빕니다. 고양인가요? 삶이 힘드실 것이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의 다 아는 맛이에요. 뭐 이 정도 이야기만 하더라도 뭐 예준이는 처음에 고백받았을 때는 뭐 그렇게 얼굴 표시 티가 안 났는데 지금 현재 무료 공개되어 있는 6화나 5화 같은 걸 보면은 살짝 막 귀가 빨개진다든지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얘는 조금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나는 내가 얘한테 왜 고백했지? 혼자 멘붕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러다가 점점 둘이 좀 좋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미 뻔한 맛이지만 뻔한 거기 때문에 맛있잖아요. 네, 그 맛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아는 맛이 쉽지 않다. 그렇죠. 분식도 먹어봤으니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아는 맛을 나는 그런 맛을 많이 먹어서 이제 괜찮아? 면역이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이건 내성이 생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네이버 웹툰의 하드 작가님의 내가 싫어하는 남자친구였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추천을 하나 짧게만 드리면 골드키위새 작가님 돌아오셨습니다. 푸른 눈의 책사라는 작품으로 돌아오셨고 네. 메지나라는 작품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좋아, 순정 히포크라테스, 그 사이에 우리 집 새새끼라는 공전의 그 미친 작품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네. 개그도 잘하시고 만화도 잘하시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사람을 들여다다는 걸 잘하세요. 그 분이 메지나가 이제 서양풍 판타지였다면 순정 히포크라테스는 회기물의 탈을 쓴 제2학물이고요. 의대물. 로맨스물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좋아하는 루프물. 네. 네. 그리고 우리 집 새끼는 일상툰. 그렇죠. 이라면 동양풍 판타지로 돌아오신 게 푸른 눈의 책사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어떤 형제가 있습니다. 네. 이 형제는 적법한 왕의 핏줄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사실은 이제 왕이 찬탈은 아니고 왕이 복권을 이제 원하는 거죠. 만약 진짜 왕자들이라면. 그래서
옆 나라로 건너가서 도력자들을 만나려고 이제 갔는데 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 한 명이 푸른 눈의 책사를 조심하라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출을 보시면 마지막에 마지막 컷이 나오기 전까지 그 눈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네.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그 사람이 푸른 눈의 책사라는 건가요? 보세요, 직접. 보면 되는 네, 겁니까? 지금 18화까지 연재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게 이분이 이 뭐랄까 그 골드케이스 작가님이 기본적으로 판타지물에 대한 욕심도 있으시고 잘하세요. 매진할 때만 봐도. 그래서 그런 그 뭐랄까 독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 그 작가 이름 보고 믿고 가도 될 것 같다. 하기야 뭐 장르나 뭐 이제 배경 이런 거 워낙에 네. 다양하게 하셨는데 다 잘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작품만 해도 지금 18화까지 연재가 되어 있거든요. 유료분 포함해서. 네. 근데 장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어떤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일단 골드케이스니까 이름값 보고서 가실 수 있다. 네. 보증수표죠. 이제 웹툰에서도 그럴 때가 됐습니다. 네. 작가 이름 보고 가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만한 작품이니까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이번 4분기 추천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신작들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은 추천 뭐 하지? 생각보다 많은데? 그 생각도 좀 했었어요. 다행히 이제 분기라는 저희가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9월에 소개를 이걸 왜 못했을까? 10월에 있었던 걸 이런 걸 왜 못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도 아쉬워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신작들이라고 해서 뭐 똑같은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전혀 별개의 작품들이 많으니까 한 번쯤 너무 이제 정주행하는 게 힘들다. 그렇다면 이참에 시작하는 거를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준비했고요. 시절이 하수상한 시절이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이라서 마이크를 들어서 지금 말을 되게 뭐랄까 점잖게 하고 있지만 정원님은 마이크가 꺼졌을 때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들으셨잖아요. 네. 네. 그런 시절에 마음이라도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겨울에 바깥에 나갈 일도 많을 것 같은데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좋은 작품들 보시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